1982년 8월 17일 화요일 서울 명동 한복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분 첫 번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 그는 빌딩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죠. 10시 20분 3명이 더 왔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손에 든 것은 같았습니다. 노란색 봉투. 안에는 종이 쪽지 한 장씩 들어있었죠. 11시 20명, 정오 40명, 오후 1시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계획상 명동 일대 대형 건물이 될 예정이었던 명성빌딩 현장. 하지만 그날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층 로비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텅 빈 책상과 의자뿐.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한 남성이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대답이 없었죠. 그는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오후 3시 200명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할 수 없었죠. 문 열어. 돈 내놔. 사기다. 오후 4시 17분 한 남성이 벽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을 향해 던졌죠.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람들이 로비로 쏟아져 들어갔죠.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2층, 3층, 4층. 하지만 모든 층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책상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서류는 한 장도 없었죠. 금고는 열린 채였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20분 1층 로비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사람 쓰러졌어. 한 남성이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모 씨, 53세. 인천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오른손에는 노란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아내 사진이 들어있는 지갑. 가슴 주머니에서는 딸의 대학 합격 통지서가 나왔죠. 급성 심정지 증세로 쓰러졌고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도착 약 30분 만에 사망이 확인됐죠.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봉투 안에는 종이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만기일 1982년 8월 17일. 금액 3억 원. 발행인 명성그룹 회장 장영자. 그날 수사 기록상 277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당시 기준 약 2천억 원으로 집계됐죠. 칼 한 자루 없이 벌어진 대한민국 최대 금융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그녀는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명동의 사무실도 빌딩도 회사도 없었죠. 다만 다방에 자주 앉아있는 평범한 30대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1977년 겨울로 돌아갑니다. 일장 다방의 여자. 1977년 12월 서울 충무로 르네상스 다방 2층 구석자리.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면 한 여성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영자. 32세. 키 158cm. 통통한 체구. 파마머리에 검은색 투피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했죠. 그녀는 항상 같은 것을 주문했습니다. 커피 한 잔, 설탕 2스푼, 크림 넣지 않고, 그리고 담배 한 개비. 88 라이트였죠.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입구를 쳐다봤고 명함을 꺼내는 사람이 있으면 귀를 쫑긋 세웠죠. 그해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3시 40분 중년 남성 한 명이 다방에 들어왔습니다. 김모 씨, 53살. 인천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아는 사람을 기다리는 듯 시계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4시가 됐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지만 상대는 오지 않았죠.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라이터 불 좀 빌려주시겠어요? 아,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혹시 사업하세요? 네. 아, 예. 인쇄업입니다. 아,
요즘 인쇄업 괜찮으시겠어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전단지, 명함 수요가 늘었다던데. 그걸 어떻게? 사업하세요? 저는 무역업을 합니다. 장영자입니다. 명성산업 대표고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성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영자, 업종 무역업, 주소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전화번호 하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 회사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주소는 그녀가 월세로 빌린 오피스텔이었고 직원도 사무실도 없었죠. 명함만 500장 찍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걸 몰랐죠. 명함은 깔끔했고 장영자의 말투는 자신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요즘 자금 운용은 어떻게 하세요? 은행 이자가 너무 낮지 않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기예금 해봤자 연 10%도 안 되고, 공장 확장하려면 대출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사장님, 제가 좋은 투자처 하나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투자처요? 저는 지금 정부 프로젝트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내려오는 자금이에요. 비공개 프로젝트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자가 3개월에 20%입니다. 은행보다 2배 높죠. 지금까지 15분이 투자하셨는데 단 한 분도 손해 보신 적 없어요. 그게 청와대 자금이라는 게 확실합니까? 요즘 사기가 워낙 많아서. 당연히 의심하실 만하죠. 저라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여기서 다시 만나시겠어요? 제가 투자자분 한 분 모셔올게요. 그분이 이자 받는 거 직접 보시면 믿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보기만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977년 12월 30일 화요일 오후 3시. 같은 다방. 김 씨가 도착했을 때 장영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옆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에 금시계. 머리는 새하얗게 샀지만 표정은 여유로웠죠. 김 사장님, 오셨어요. 이분은 이 사장님이십니다. 무역업 하시는 분이고요. 저희랑 2년째 거래하고 계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사업합니다. 장 사장님 소개로 왔어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남성이 진짜 투자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연출한 장면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 사장님, 오늘이 만기일이시죠? 아, 맞아요. 5천만 원 맡긴 거 확인하셨죠? 원금 5천만 원에 3개월 이자 20% 1천만 원입니다. 총 6천만 원이에요. 장영자는 테이블 위에 현금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만원권 지폐 600장. 김 씨는 숨을 멈췄죠. 역시 장 사장님은 정확해. 이번에는 1억 맡길게요. 다음 만기는 3월이죠. 네, 3월 30일입니다. 어음 발행해 드릴게요. 장영자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음 발행. 만기일 1978년 3월 30일. 금액 1억 원. 이자율 3개월 20%. 그럼 3월에 또 뵙죠. 김 사장님도 투자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근데 2년간 한 번도 안 틀렸어요. 청와대 자금이라 확실합니다. 김 씨는 그 순간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5년 뒤 법정에서 그는 이렇게 증언했죠. 눈앞에서 6천만 원이 오가는 걸 봤습니다. 가짜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 사람이 배우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돈도 진짜였고요. 그날 김 씨는 5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 인쇄소 운영 15년 만에 모은 돈이었죠. 장영자는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만기일 1978년 3월 30일.
김 씨는 노란 봉투에 어음을 넣어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 3개월 뒤 1,000만 원이 붙어서 돌아온다. 꿈만 같았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1,000만 원이 다른 사람이 투자한 돈에서 나올 거라는 걸. 그리고 5년 뒤 자신이 전 재산을 잃고 명동 빌딩 앞에서 쓰러지게 될 거라는 걸. 이장 눈덩이는 굴러간다. 1978년 3월 30일 목요일 만기일. 김 씨는 오전부터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장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명성산업입니다. 저 김 씨인데요. 오늘 만기라서. 아, 김 사장님. 오후 3시에 르네상스 다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현금 준비해 놓을게요. 오후 3시 김 씨가 다방에 도착했을 때 장영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가방 하나, 확인하세요. 원금 5천만 원에 이자 1,000만 원. 총 6천만 원입니다. 김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만원권 지폐 600장. 실제로 눈앞에 있었죠. 이게 정말. 약속대로죠. 다시 투자하실 거예요? 네. 이번엔 1억 맡기겠습니다. 좋아요. 만기는 6월 30일. 이자는 똑같이 20%입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6천만 원을 다시 맡겼습니다. 받은 돈 전부. 그리고 며칠 뒤 4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죠. 은행 대출을 받아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같은 업종 사업가 5명에게 투자처를 소개했죠. 박형, 나야. 내가 엄청난 데 하나 알았어. 3개월에 20%야. 20%. 은행이랑은 비교도 안 돼. 내가 직접 돈 받아봤어. 확실해. 신뢰는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김 씨가 소개한 5명은 각자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했죠. 친구, 친척, 동업자. 1978년 여름 장영자를 찾는 사람은 추정 5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을에는 80명, 겨울에는 120명. 더 이상 다방에서 만날 수 없는 규모였죠. 1979년 4월 서울 명동 일대 장영자는 본격적인 사무실을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성그룹 본사, 면적 30평, 책상 5개, 직원 3명. 간판에는 금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명성그룹 주식회사, 회장 장영자, 계열사 명성산업, 명성건설, 명성무역. 계열사는 총 15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곳은 단 하나도 없었죠. 모두 어음 발행을 위한 껍데기 회사였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액자가 수십 개 걸려 있었습니다. 정계 인사와 찍은 사진, 재계 총수와의 골프 사진,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사실 이 사진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행사장에 몰래 들어가 억지로 끼어들어 찍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 옆에서 찍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방문객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와, 저분이 부장관 아닙니까? 맞네요. 장 회장님, 인맥이 대단하시네요. 아, 그냥 친분이 좀 있어서요. 정부 프로젝트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방문객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있고 벽에는 유명인 사진이 가득하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장영자는 본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1970에서 80년대 대한민국 금융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기극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당시 금융은 두세 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제1금융권, 은행, 제2금융권, 사채, 사금융. 은행 대출은 까다로웠습니다. 담보가 있어야 했고 보증인도 필요했고 이자는 연 10% 정도였죠.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담보로 내세울 부동산도 없었고 신용등급도 낮았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어음이었습니다. 어음. 쉽게 말하면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 쪽지입니다. 발행인이 도장을 찍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 증서가 됐죠. 어음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금액. 둘째, 만기일. 셋째, 발행인.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본인은 1978년 6월 30일까지 김귀하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1978년 3월 30일. 발행인 명성그룹 장영자. 이 어음은 현금처럼 거래됐습니다. 은행에 가면 할인을 받을 수도 있었죠. 만기일 전에 현금이 필요하면 어음을 은행에 팔면 됐습니다. 물론 수수료를 떼고 받았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음은 돌려막기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어에게 1억을 빌려서 비에 만기 온 어음을 갚고 시에게 새 어음을 발행해서 어를 갚는 식. 자전거가 멈추지 않는 한 시스템은 계속 돌아갔죠. 장영자는 이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했죠. 연대보증. 연대보증이 뭘까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모르니 보증인을 세워주세요. 당신이 묻습니다. 누구를 세울까요?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당신이요? 말이 됩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자기가 빌려준 돈의 보증인이 되는 겁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까지 서는 거죠. 완전히 뒤집힌 논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서명했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이미 이자를 몇 번 받아봤으니까. 둘째, 청와대 자금이라고 하니까. 셋째, 다들 그렇게 하니까. 넷째,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 하지만 문제는 생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삼장 명성제국의 탄생. 1980년 7월 장영자는 발표했습니다. 명동에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명성빌딩은 지하 6층, 지상 21층 규모로 계획됐으며 완공 시 명동 일대 대형 건물이 될 예정입니다. 총 건설비는 2천억 원. 1982년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날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여성재계 신화, 장영자 회장. 명동 초고층 빌딩 착공. 2천억 원 규모, 여성 최대 투자. 기사는 그녀를 극찬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5년 만에 재개 거물로. 여성 기업인의 롤모델. 하지만 기자들은 몰랐습니다. 그 2천억 원이 전부 남의 돈이라는 걸. 어음으로 끌어모은 돈이라는 걸. 1981년 4월 23일 목요일. 맑음. 기온 18도. 명성빌딩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참석 인원 500명. 화환 300개. 취재진 10곳.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였죠. 저분이 당 의원 아닙니까? 맞아요. 저쪽엔 그룹 회장도 보이네요. 사실 그들 대부분은 장영자가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초청장을 무작위로 보내서 온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사진에는 모두 함께 찍혔고 신문에는 마치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도됐습니다. 기공식 현장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성빌딩 기공식. 1981년 4월 23일. 명성그룹 회장 장영자. 장영자는 금색 삽을 들고 흙을 한 삽 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그날 저녁 명동의 한 고급 요정에서 기공식 후속 연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 80명. 그중 절반은 투자자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정계재계 인사들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뢰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명성빌딩이 완공되는 날 다시 한번 성대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자신들의 돈으로 빌딩이 올라가고 있었고 회장은 이렇게 화려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죠.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연회장 뒤편 작은 방에서 장영자는 회계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번 달 만기 오는 어음이 150장이에요. 총액 500억. 현금이 없습니다. 새 어음 발행하면 돼요. 그게 문제예요. 어음을 갚으려면 새 투자자를 계속 끌어와야 하는데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요. 더 이상 새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 기존 투자자들한테 만기 연장을 요청하세요. 이자를 2%만 더 올려주면 다들 연장할 겁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데 어차피 돌려막는 거 아닙니까? 빌딩만 완공되면 분양 수익으로 다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건설비 명목 2천억 원 중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약 2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800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장영자 개인명의 부동산 15채, 강남 아파트 5채, 명동 상가 3채, 제주도 땅 7필지, 총 가치 300억 원, 해외 비자금 계좌, 미국 2개, 스위스 1개, 총 100억 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정재계 인사들에게 자금이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장영자 측 진술에 따르면 약 24명의 명단이 있었다고 하나 물증은 확보되지 않았고 명단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장 붕괴의 신호 1982년 7월 명성그룹 내부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7월 15일 명성빌딩 공사 현장 하청업체 사장 한 명이 현장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공사비가 3개월째 밀렸어요. 자재비도 못 받고 인건비도 못 받았어요. 이러면 공사 못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회장님께서 곧 해결하실 겁니다. 기다리라는 말만 석 달째예요. 다음 주까지 안 주시면 장비 다 철수합니다. 7월 20일 그 업체는 정말로 장비를 철수했습니다. 이틀 뒤 다른 하청업체 2곳도 따라 나갔죠. 7월 말 명성빌딩 공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18층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죠. 같은 시기 명성그룹 본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명성그룹입니다. 네, 만기 연장은 어렵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이번 달 급여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자금 사정이 8월 초 명성그룹 직원 급여가 일주일 늦어졌습니다.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급여도 늦고 전화도 너무 많이 오고. 나도 그 생각했어. 혹시 회사가 8월 10일 장영자는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아프다고만 연락했죠. 회장님, 오늘 중요한 미팅이. 다 취소하세요.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자분들이 나중에 얘기해요. 그날 이후 장영자는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 전화도 받지 않았죠. 8월 12일 목요일 명성그룹 본사 전화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에 만기가 오는 어음이 100장이 넘었거든요. 저 이번 주 화요일이 만기인데요. 준비되셨나요? 저희 회장님께서 지금 연락이 연락이 안 된다고요? 내일이 만기예요. 5천만 원이에요. 비슷한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직원들은 답할 말이 없었죠. 회장은 연락이 안 되고 회사 금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8월 16일 월요일 명성그룹 직원 3명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표도 없이 그냥 잠적했죠. 8월 17일 화요일 만기일 새벽 6시 명성그룹 경비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명성그룹 본사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고 사람도 없었죠. 오전 10시 3분 첫 번째 투자자가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 남성, 손에는 노란 봉투. 그는 잠긴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 창문, 커튼이 쳐져 있고 아무 움직임도 없었죠. 10시 20분, 3명이 더 왔습니다. 11시, 20명, 정오, 40명, 오후 1시, 100명, 오후 2시, 200명이 넘었습니다. 조용할 수 없었죠. 문 열어. 사기다. 경찰 불러. 오후 3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건물 문은 잠겨 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본부, 여기 명동입니다. 명성그룹 본사 앞에 군중 200명 이상 집결.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단 진정시키고 건물주 연락처 확인하세요. 오후 4시 17분. 인내심이 끝났습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떨어진 벽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을 향해 힘껏 던졌죠.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들어가자. 사람들이 로비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랐죠. 2층, 3층, 4층. 하지만 모든 층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만 남아있고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죠. 서류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한 남성이 회장실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풀려 있었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들도 사라졌습니다. 정계 인사 사진, 재계 총수 사진, 모두 없어진 뒤였죠. 오후 5시 20분. 1층 로비. 여기 사람 쓰러졌어. 김모 씨. 53살. 인천 인쇄소 운영자.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노란 봉투, 왼손에는 아내 사진, 가슴 주머니에서는 딸의 대학 합격 통지서. 급성 심정지 증세로 쓰러졌고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도착 약 30분 만에 사망이 확인됐죠. 그날 밤 서울지검에 고소장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5장 277명의 무게. 8월 17일 밤 10시 서울지검 민원실. 고소장 접수 창구. 밤 10시 첫 고소장 10건. 11시 누적 30건. 자정 누적 70건. 다음날 아침 누적 150건. 8월 20일 금요일 총 277건.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팀장, 검사 이명수. 팀원, 검사 3명, 수사관 10명. 대한민국 금융사기 사상 최대 규모였죠. 공식 집계된 피해자는 277명. 피해 금액은 당시 기준 약 2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2천억이요? 그게 가능한 금액입니까? 1982년 대한민국 1년 예산이 4조입니다. 한 개인이 국가 예산의 5%를 날렸어요. 고소장을 분류하십시오. 피해자 직업별, 피해 금액별, 투자 시기별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수사팀은 밤새 고소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피해자 277명 중 중소기업 사장 70%, 194명, 자영업자 20%, 55명, 일반 직장인 10%, 28명, 피해 금액 1억 이상 42명, 총 800억, 5천만 원에서 1억 88명, 총 600억, 5천만 원 이하 147명, 총 600억. 투자 시기 1977년에서 78년 초기 투자자 30명, 1979년에서 80년 중기 투자자 120명, 1981년에서 82년 후기 투자자 127명. 초기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자를 받았군요. 그 돈으로 후기 투자자들을 유인한 거고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입니다. 수사관 한 명이 고소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고소인 김모 씨, 53세, 인쇄업. 피해 금액 3억 원. 투자 경위 1977년 12월 첫 투자 5천만 원. 1978년 3월 이자 1천만 원 수령. 이후 4차례 추가 투자. 1982년 7월 최종 투자 1억 원. 총 누적 투자액 3억. 현재 은행 대출 원금 2억 상환 불가. 공장 가압류 예정. 직원 30명 해고 불가피. 아내는 충격으로 입원. 본인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으나 가족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몇 건입니까? 277건 중 절반 이상입니다. 140건 정도가 전 재산 투자 케이스고 그중 80건이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연대 보증은? 확인 결과 277명 중 180명이 자기가 투자한 어음에 본인이 연대 보증까지 섰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보증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장영자가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안전장치로 보증 하나 서주세요. 어차피 문제 없으니까 형식상으로만. 이렇게요. 2차 피해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연대 보증 선 180명 중 실제로 보증 이행 청구가 들어올 경우 추가 피해액은 약 1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한 사람이 단 5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무너뜨렸단 말입니까? 8월 25일 인천 한 인쇄소 앞에 법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압류 집행, 채무자 김모 씨, 채권자 대한은행, 채권액 2억 원, 본 부동산은 강제 경매에 붙여집니다. 그날 30명의 직원이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8월 28일 서울 영등포 안 봉제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이 명성그룹에 1억을 투자한 뒤 운영 자금이 동났기 때문이었죠. 직원 5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9월 3일 서울 한강 성산대교 아래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모 씨, 55세, 지인의 부탁으로 1억 원 어음의 연대 보증을 섰던 사람이었죠. 자기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명 한번 해줬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은행은 그에게 1억 원 변제를 요구했고 그는 갚을 수 없었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아내가 나중에 증언했죠. 남편은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 돈도 아닌데 왜 자기가 갚아야 하는지, 법이 왜 이런지 하루 종일 그것만 중얼거렸어요. 9월 12일 부산 또 한 명의 자살자가 나왔습니다. 9월 20일 대구 한 중소기업이 부도 처리됐습니다. 10월 초 통계가 나왔습니다. 수사 및 언론 보도 기준 피해자 중 자살로 추정되는 사례가 15건, 파산 신청 약 80건, 사업장 폐쇄 약 42곳, 실직자는 1000여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칼 한 자루 없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6장 체포 그리고 침묵. 8월 19일 전국에 장영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명성그룹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 장영자 회장에 대한 전국 수배령이 발동됐습니다. 경찰은 장 회장이 해외 도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지만 4일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집도 사무실도 어디에도 없었죠. 심지어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8월 23일 오전 6시 인천 부평구 낡은 여인숙 206호.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 열면 강제로 엽니다. 방 안에는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장영자 37세,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 5년 전 다방의 그 여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지검으로 호송되는 차 안. 장영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죠. 오후 2시 서울지검 조사실. 장영자 씨, 피해자가 277명입니다. 피해 금액이 2천억 원이에요. 할 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277명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15명이 자살하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입니까? 저는 사기를 친 게 아닙니다. 사기가 아니라고요? 사업이 잘 안 된 거예요. 처음엔 정말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빌딩만 완공되면 분양 수익으로 다 갚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을 뿐이에요. 건설비 2천억 중 실제 공사에 들어간 돈은 200억입니다. 나머지 1,800억은 어디 갔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당신 명의 부동산 15채는 어떻게 샀습니까? 해외 계좌 3개는요? 정계재계 인사들한테 준 돈은요? 그건 사업상 필요한. 누구입니까? 돈 받은 사람들 명단. 지금 말하세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말할 수 없습니까? 말하면 제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그날 이후 장영자는 끝까지 명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그 선에서 멈췄죠. 검찰 내부에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끝까지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윗선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장영자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파면 나라가 시끄러워집니다. 하지만 24명의 명단이. 그 명단은 확인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영자 진술만 있고 물증은 없어요.
증거 없이 어떻게 수사합니까? 알겠습니다. 1983년 2월 15일 서울지방법원 선고 공판. 피고인 장영자. 피고인은 1977년부터 1982년까지 5년간 277명에게서 총 2천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금융사기 사상 최대 규모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277명의 피해자 중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7장. 그 후의 이야기. 1990년 3월 15일 장영자는 7년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모범수 감형. 무기징역에서 7년. 피해자들은 분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영자 재수감 7년으로 끝이냐? 출소 당일 장영자는 교도소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 장영자는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 상하이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죠. 2010년대 동남아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 기준으로는 현재 79세로 추정됩니다. 생존 여부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명동 그녀가 지으려던 명성빌딩 자리 지금은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이죠. 매일 수만 명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42년 전 이곳에서 277명의 인생이 무너졌다는 것을, 이곳에서 1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피해자 277명.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는 파산 후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고 이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딩. 이 사건에서 사람은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사람은 죽었습니다. 1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수백 명이 인생이 무너졌으며 수천 명이 연쇄 피해를 입었습니다. 칼이 없었을 뿐입니다. 대신 종이 쪽지가 있었죠. 어음이라는 이름에.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은 바뀌었습니다. 어음 제도가 강화됐고 사금융 규제가 시작됐죠.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돈을 매개로 한 신뢰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청와대 자금이라는 말은 더 이상 권위가 아니라 조롱이 됐습니다. 확실한 투자라는 말은 더 이상 안심이 아니라 경고가 됐습니다. 살인이 없어도 범죄는 가장 잔인할 수 있습니다. 피가 없어도 상처는 가장 깊을 수 있습니다. 칼이 없어도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일부 대화와 정황은 각색을 포함합니다. 일부 수치 및 세부 내용은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미스테리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거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자 계실 때나 무료하실 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